네, 이따가 그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네, 이따가 그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남편이 전화기에 대고 낮게 속삭이는 그 말을 저는 부엌 문턱에 선 채로 그대로 들어버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은 통장 정리를 한다며 은행을 들락거렸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부터 닫았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말수 적고 무뚝뚝하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저 몰래 누군가를 만나고 돈까지 조용히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저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축복이 가득 넘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살 강말순이라고 합니다. 찬바람이 제법 매섭게 불어오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오래된 주공 아파트 5층이었고 남편 배도철 씨는 올해로 69이 된 40년 가까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되도록 남편은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펼치고 점심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남편의 하루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 속 썩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병원에 자주 다니나 보다 했습니다. 아침 먹고 나면 슬그머니 나가서 저녁 무렵에야 돌아오는 날이 점점 늘었거든요. 물어보면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친구 좀 만나고 왔어. 어디 아픈가 걱정이 되어 병원 다녀오는 거냐고 물으면 남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냥 바람 좀 쐬고 온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낀 건 은행 통장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이맘때면 함께 통장을 맞춰보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통장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슬쩍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별거 아니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은행에서 온 문자를 보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 돈이 인출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던데 그 돈은 어디다 쓴 거야?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데가 있어서 좀 썼어. 필요한 데가 어딘데? 당신은 몰라도 돼. 아니, 우리 사이에 몰라도 되는 게 어디 있어? 남편은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저렇게 대답을 피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서도 눈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어디 몸이 많이 안 좋아 병원 치료비로 쓰려는 걸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구한테 사기라도 당한 건 아닐까? 그것도 아니면 어떤 여자를 몰래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얼굴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 얼굴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결국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마음이 이미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통화 목록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자주 찍혀 있었습니다. 문자함에는 짧은 메시지 몇 개가 남아 있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물건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물건이라니 대체 무슨 물건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까요? 게다가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에게 마치 사업 이야기라도 하는 듯한 존댓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그 주 토요일, 큰딸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어디 자주 다니셔? 너도 알고 있었어? 이상하지. 요즘 일주일에 며칠씩이나 나가셔. 나도 이상해서 그래. 지난주에 아빠 만났는데 나한테 옛날에 쓰던 낡은 나무 상자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으시더라고. 나무 상자? 갑자기 그건 왜? 몰라. 그냥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상자라는데 어디 뒀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길래 나도 이상하다 싶었어.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라니. 이제 와서 그건 왜 찾으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 안에 뭔가 팔만한 걸 숨겨뒀던 건 아닌지, 아니면 그걸 다른 누군가에게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퇴한 지 몇 해가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건지, 아니면 그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은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잠든 밤마다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주소는 우리 동네에서 버스로 1시간 남짓 떨어진 예전에 남편이 젊은 시절 잠깐 살았다던 동네였습니다. 그 옆에는 낯익지 않은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목공소 박씨.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목공소라니 남편이 나무를 만진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곳에 주소를 몰래 적어두고 그곳에 누군가와 돈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종이를 다시 서랍 속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반드시 남편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아침을 먹고 나서 슬그머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곁눈질로 남편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남편은 늘 입던 등산복 대신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35년 동안 남편이 이렇게 신경 써서 옷을 고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서둘러 겉옷을 걸치고 뒤를 따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동네 풍경이 지나가는 내내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뒤따라오는 줄도 모르고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도 그날따라 남편의 등이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남편은 익숙한 걸음으로 골목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 뒤를 쫓았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린 목공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랍 속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 목공소 박씨였습니다. 목공소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담벼락 뒤에 숨어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서는 톱밥 냄새가 풍겨나왔고 나무 향이 골목까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무언가를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남편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여자는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무언가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두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남편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담벼락을 짚어야 했습니다. 목이 메어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 몰래 이런 곳을 드나들며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와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와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걷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늦은 시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친구 좀 만나고 왔어. 친구? 목공소에서?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당신, 나 따라왔어? 그럼 안 따라가게 생겼어? 몇 주째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지 못한 채 계속 물었습니다. 거기 그 여자는 누구야? 손까지 잡고 웃던데 나한테 설명 좀 해봐. 말이 안 나오네. 그건 오해야. 오해? 35년 살면서 이런 오해할 일을 만든 적 있어? 없잖아.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변명이라도 늘어놓았으면 마음이 덜 아팠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니라고, 오해라고 제대로 설명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잠자리에서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35해의 세월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딸 서연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랑 왜 그래? 아빠 목소리가 힘이 하나도 없던데. 서연아, 엄마 아빠 이혼할지도 몰라.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빠가 딴 여자를 만나고 있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눈으로 본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한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에 들어오면 저는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이 거실 텔레비전을 켜면 저는 베란다로 나가버렸습니다. 35해를 같이 산 부부가 이렇게 서로를 피해 다닐 수 있다는 게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 눈치를 살피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더 화가 났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 말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혼자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어 이혼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며 저를 말렸지만 제가 목공소에서 본 장면을 자세히 설명하자 서연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큰맘 먹고 혼자 그 목공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숨어서 지켜보는 대신 문을 열고 곧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지난번 그 여자가 혼자 나무판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여자는 잠깐 놀란 얼굴을 하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배도철 선생님 사모님 되시죠? 저는 그 인사에 대답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예요? 여자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몇 달째 여기 드나들고 돈까지 오갔다는 거 다 알아요. 나한테 숨기는 게 뭔지 말해봐요. 저는 그냥 아버지 목공소 일을 돕고 있을 뿐인데요. 아버지요? 여기 주인이 당신 아버지예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럼 손은 왜 잡았어요? 내가 다 봤는데.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대답에 저는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건 결국 숨길 게 있다는 뜻으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면서도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35년 동안 이렇게 마음이 텅 비어버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이 무뚝뚝해서 서운했고 아이들 키울 때는 남편이 무심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늘 제 곁에 있어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마저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다녀올 때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메모를 손에 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걸었을 때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다급하게 달려왔고 우리는 함께 거실에 앉아 남편이 갈 만한 곳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혹시 그 목공소에 계신 거 아니야? 거기 이미 가봤는데 없었어. 여자만 있었어. 그럼 진짜 어디 가신 거지? 혹시 병원은 아니겠지? 몰라, 나도 모르겠어. 요즘 아빠가 나한테 뭘 숨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니. 엄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신 건 좀 이상해. 이상한 게 한두 가지야? 통장도 이상하고 여자도 있고 이제는 집까지 나가버렸잖아. 딸 서연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진심으로 마음에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동네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 앞에 앉아 이혼 절차에 대해 물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담소를 나서던 길에 저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건가 싶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나 방금 아빠 통장 정리해드리다가 이상한 걸 봤어. 아빠가 그동안 보낸 돈
그거 전부 다 한 곳으로 들어갔더라고. 근데 그 돈 받는 사람 이름이 엄마도 알만한 사람이야. 저는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그 이름이 무엇이길래 딸의 목소리마저 이렇게 떨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이름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말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여 년 전 큰딸을 낳고 몸조리할 곳 하나 없이 막막했던 시절,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며칠씩 미역국을 끓여다 주고 밤새 아기를 봐주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서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꼭 찾아가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그 다짐은 세월 속에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남편은 그 이름으로 얼마 전부터 계속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만나던 여자가 불륜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 이름으로 돈이 들어갔는지, 목공소와 그 이름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남편이 왜 굳이 저에게 숨겨야 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목공소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지난번 그 여자가 혼자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다그치지 않고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제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다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목공소는 원래 자신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할머니 혼자 근처 작은 방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이 바로 노말자였습니다. 여자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배도철 씨는 젊은 시절 고아나 다름없이 자랐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그를 데려다 목공 일을 가르치며 밥을 먹여 키웠다고 했습니다. 배도철 씨에게는 할아버지가 부모나 다름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목공소마저 헐릴 위기에 처했고 홀로 남은 할머니는 갈 곳도 마땅치 않은 처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배도철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는 자신이 할머니를 도울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여자는 그때 배도철 씨가 눈물을 참으며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여자의 말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이 은혜를 갚지 못하면 평생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건 사모님이 반대하실까봐 그러신 것 같았어요.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돈 문제라면 나도 함께 고민했을 텐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으셨어요. 사모님이 예전에 저희 할머니한테 신세를 지셨다는 얘기를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들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마음의 빚까지 대신 갚아드리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35년 전에 지고 있던 마음의 빚까지 혼자 짊어지고 갚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자에게 할머니가 계신 곳을 물었고
여자는 조심스럽게 근처 작은 임대주택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낡은 2층 집 문을 두드리자 백발의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한참 바라보던 할머니는 이내 눈을 크게 떴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뭇결이 곱게 살아있는 손으로 정성껏 짠 티가 나는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랍장 위에는 낯익은 물건 하나가 조심스럽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손때가 새까맣게 묻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가 전화로 말했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시선을 눈치채고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뚜껑을 여니 손잡이가 닳고 다른 낡은 끌과 대패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상자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목공을 가르치던 날 쥐어준 연장이라고 오랫동안 창고에 묻혀 있던 걸 서연이한테 물어 겨우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서연이의 전화를 받고 며칠 동안 품었던 의심이 얼마나 엉뚱한 방향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팔 물건을 찾은 것도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어준 첫 손길을 다시 그 손길의 주인 곁으로 돌려놓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서랍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배도철 씨가 직접 짜서 가져다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운 솜씨가 아직 남아있다며 손수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서랍장을 어루만지며 남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해 왔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공소를 다시 살릴 방법을 찾아다니고 69 나이에 다시 대패질을 배우고 할머니가 지낼 곳을 마련하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쏟아부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저에게는 알리지 않았느냐고요?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철이가 그러더라고. 아내한테는 자기가 다 해결한 다음에 보여주고 싶다고 평생 무뚝뚝하게만 살아서 이번 한 번은 제대로 뭔가 해내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집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도 잡고 웃던 그 여자를 의심하고 이혼 서류까지 알아보고 다녔던 지난 며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문득 그 옛날 미역국을 끓여주던 노말자 할머니의 젊은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이 이렇게 늙어버릴 때까지 저는 그 은혜를 한 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살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서운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3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만큼은 직접 남편의 입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내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묻고 싶은 마음으로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대로 받지 않으면 어쩌나 싶은 마음과 받으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노말자 할머니 댁을 나서면서부터 머릿속은 이미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이 손수 짜넣은 서랍장, 목공소를 살리려고 애쓴 흔적들, 그리고 그 모든 걸 저에게 숨겼던 이유까지. 화가 났던 마음은
어느새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제대로 알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이 끝나갈 무렵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미안해. 며칠만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했어. 그 목공소, 그리고 노말자 할머니, 나 다 알았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채우듯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짜준 서랍장 봤어.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도 알았고. 그래서 화 많이 났지? 화보다 서운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남편은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이번 한 번은 나 혼자 뭔가 제대로 해내고 싶었어. 당신한테 늘 신세만 지고 산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속마음을 꺼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이 있다는 목공소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 이 길을 지날 때는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는데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목공소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작업복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톱밥이 잔뜩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며칠 못 잔 티가 역력했습니다. 저를 본 남편은 그 자리에서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과 톱밥이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자잘한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을 만지는 순간 그동안 품었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한테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나도 미안해. 확인도 안 해보고 딴 여자 만난다고만 생각했어. 그럴 만도 했지. 내가 너무 숨겼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큰일 나한테도 같이 얘기해줘. 그래, 그럴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목공소 안에서는 여전히 톱밥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고 저물어가는 햇살이 낡은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받으며 서 있는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보니 화가 나서 며칠을 미워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은혜를 갚겠다고 저 몰래 이렇게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그동안의 사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노말자 할머니 부부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18살에 부모를 잃고 떠돌던 남편을 목공소로 데려가 밥을 먹이고 기술을 가르쳐 준 게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무렵 목공 일만으로는 살림을 꾸리기 힘들다는 주변 사람들 걱정에 남편은 결국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공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손에서 놓았던 대패와 끌을 이번에 할머니를 도우면서 다시 잡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 은혜를 갚고 싶어 몇 해 전부터 마음속으로만 벼르고 있었는데 목공소가 헐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통장에서 나간 돈은 할머니가 지낼 작은 집의 보증금과 목공소 도구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비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며칠간 제가 얼마나 성급하게 남편을 몰아붙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은혜가 결국 제 몫이기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35년 전 큰딸을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던 저를 돌봐준 사람이
바로 노말자 할머니였으니까요. 남편은 저 대신 그 마음의 빚까지 짊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며칠 뒤 저와 남편은 함께 노말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부부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할머니는 오히려 도철이가 이렇게 커서 은혜를 갚으러 올 줄은 몰랐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남편은 목공소를 완전히 옮기는 대신 근처 작은 공간을 빌려 할머니가 편히 지낼 수 있는 방과 소규모 작업실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딸 서연이도 그 소식을 듣고는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봐 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주말마다 그곳을 찾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었고, 남편은 다시 대패와 끌을 손에 쥐고 낡은 가구들을 손질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손끝에서 다시 나무의 결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이 일을 하고 싶어 했는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40여 년을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정작 자신이 좋아하던 일은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오래 함께 살아도 서로에게 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고마운 마음을 갚으려 했고, 아내는 그 침묵을 오해로만 받아들여 하마터면 35년 세월을 등지고 갈라설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준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솔직하게 마음을 꺼내 놓은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크고 작은 오해와 침묵을 겪습니다. 그 오해가 깊어지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고 물어봐주는 용기가 결국 관계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따뜻한 지혜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무언가를 준비해온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오늘 저녁엔 먼저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